디지털 디바이드. 전국 초중고가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한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생각난 단어입니다. 인터넷과 온라인이 상용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죠. 인터넷 정보는 오프라인 정보보다 비용이 저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중이 이전보다 훨씬 폭넓은 정보를 접해서 일반 대중과 전문가 사이의 정보, 지식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이러한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저소득층, 장애인, 노년층은 인터넷에 접근하기 어렵고 디지털화되어가는 정보에 접근하기도 오히려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 격차는 훨씬 심각해졌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이를 디지털 디바이드라고도 하죠. 온라인 계약 소식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이 단어가 떠올랐던 것은 많은 이들이 당연시 생각하는 인터넷에 접속할 방법이 없는 아이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결시가동 28만 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터넷에 접속할 만한 환경이 안 되는 아이들이 적어도 그 숫자만큼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만큼은 반드시 누려야 할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고 이러한 정보 격차를 겪지 않도록 당국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부탁합니다. 수도권 고지전, 오늘은 인천 지역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연수을 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송도 국제도시를 끼고 있죠. 이 연수을 지역은 소득 수준이 좀 상대적으로 좀 높아서 인천의 강남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또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는 곳입니다. 수도권 험지 중에 한 곳인 인천 연수을에 출사표를 던진 정의령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먼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연수을이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고 또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의 이제 후보들이 당선이 된 곳이에요. 15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내리 보수 정당 후보들이 당선된 이른바 험지인데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는. 자, 이곳에 출사표를 던지신 이유 뭡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연수구가 보수 후보들이 좀 당선된 건 맞는데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실 연수구가 단일 하나의 선거구로 돼 있다가요. 네네. 송도 국제도시가 계속 발전하면서 지난 선거 때부터 이제 갑지구, 을지구 해가지고 나눠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갑지구는 이제 전통적인 보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에 되신 분이 이제 몇 번 하셨거든요. 근데 을 지역은 송도 국제도시가 계속 발전하면서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젊은 세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보수 지역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진보 성향도 꽤 강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구 유입이 되면서 젊은 세대가 많아져서 해볼만 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네, 연수을 지역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세요? 네, 연수을이 이제 송도 국제도시하고 사실 이제 동춘 1, 2동, 옥룡동인데요. 송도 국제도시 지역이 이제 우선은 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쪽 말씀을 드리면은 송도 국제도시가 이제 새롭게 바다를 메꿔 센 지역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개발하고 인천대교를 건설할 때 사실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그 인천대교 건설하는 그 담당 국장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송도하고 인연을 맺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공사 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제가 3년 3개월 지난 4월까지 했거든요. 4월 중순. 그래서 하나의 이제 송도와 인천공항을 공항 경제권으로 묶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사장하면서 바로 제 사무실 바다 건너에 송도 도시가 보이고 하나의 같은 경제권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연수을 지역, 특히 송도 국제도시는 저한테는 아주 각별한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토교통부 관료를 할 때 그때도 관련을 했었고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할 때 항상 저 멀리서 바라보던 곳이 바로 연수을 지역이다. 바다 건너 한 20분 거리니까요. 네. 다리 건너면은.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지금 선거운동 다니시면서 지역 주민들 많이 만나실 텐데 이 연수을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지금 가장 바라는 수건 사업은 뭡니까? 우선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실 때
송도의 국제도시를 건설할 때 굉장히 큰 디자인을 했거든요. 네. 명품 국제도시로. 말하자면 일반 신도시, 뭐 소위 이제 배드타운이 아닌 정말 그 속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고 국제적인 명품 도시를 그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일반 신도시처럼 배드타운처럼 되는 것을 걱정들 하세요. 네. 초기에 이제 계획했던 사업들이 더디거나 안 되고 있어서 그걸 걱정하시고 두 번째는 교통이 굉장히 어렵다고 호소하십니다. 여기 송도 지역에서 서울역까지 가려면은 뭐 1시간 40분 내외 꽤 많이 걸려요. 어이구, 1시간 40분면 굉장히 먼데요. 네. 네,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많이 네네.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 강북 지역, 말하자면 서울역 광화문 지역이나 강남 지역 같은 데도 교통이 좀,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네. 사람이 크시고, 그리고 송도 내부에도 새로 계획된 도시인데, 그 마을 동 연결하는 내부 교통망, 그것도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젊은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사를 오셔가지고, 그 자녀분들 교육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상당히 하기 좋은데, 그 반면에,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갑자기 들어오시니까 학교가 부족하고 또 학급이 과밀 학급 이루어져가지고 그 교육 문제도 걱정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큰 것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도시가 아니라 국제도시인데 그 위상에 맞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고 두 번째는 교통. 저도 여기 가봤는데요. 송도 들어가서는 굉장히 쾌적하고 잘 해놔서 좋은데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일단. 그래서 그런 외부에서 가는 교통이라든지 그리고 그 도시 내부에서도 교통을 확충해달라. 그리고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많다 보니까 학군, 또 학교, 이 부분을 보충해달라라는 것이 송도 연수을 지역의 주민들의 바람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맞붙는 상대들이 모두 현역 의원들이세요. 뭐 민경우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인 출신의 현역 의원이시고 이정미 의원도 뭐 정의당 대표까지 지낸 오랜 노동운동을 하신 현역 의원인데 관료 출신에 지금 도전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본인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게 여기가 이제 격전지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나오는 저한테는 이제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두 의원님 다 정치 선배시죠. 전 정치인 처음이고.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30년 행정고시 붙은 다음부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공직생활 30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리고 인천광수 사장 공기업을 2번 경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큰 프로젝트 정책을 계획하고 입안하고 계획해서 집행해서 확실한 성과를 낸 그런 성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뭐 말로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했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저는 여기 가장 필요한 교통하면 교통의 전문가이고요. 또 경제학 박사도 제가 갖고 있고 하니까 교육에 관해서도 또 제 생각이 있고 그래서 말하면 정책 전문가, 교통 전문가 이것이 제 강점이 아닌가 싶네요. 한마디로 좀 검증된 사람이라는 거죠. 큰 일을 할 수 있는 또 성과를 낸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경제학 박사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이제 전문가고 이제 뭐 쉽게 말하면은 정책맨이다. 뭐 이렇게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송도 국제도시가 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GTX라든지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통경제학 박사시고 이 부분이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힘들거든요. 송도 가기. 굉장히 좋은 곳인데 어떻게 그럼 해결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통을 크게 두 가지로 송도 내부의 교통망, 이거는 이제 트램이라든지 내부 버스를 조정하면 되고요. 외부로 가는 이제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GTX가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GTX가 작년에 예비 타당성 통과는 했어요. 예타 소위. 근데 이제 그거 통과됐다가 바로 착공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여러 타당성 조사, 민자 적합성 조사, 기본 설계, 시설계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또 재원 조달 문제가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국토교통부에 제가 오랫동안 그런 철도 관련되는 일도 하고 교통 관련된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제가 아는 분들도 많고 후배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 같이 좀 지혜를 짜내면서 일종의 파스트 트랙이라든지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은
다른 분이 하는 것보다는 더 빨리 착공하고 더 완공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GTX를 하는데 몇 년씩 걸리거든요. 네네. 빨리 해도.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또 해결책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엠버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좀 더 많이 오고 또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엠버스가 많이 왔다 갔다 할 때 문제가 이제 경영, 출퇴근 시간 되면 손님이 많은데 낮 시간 되면 적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준공영제로 해가지고 엠버스를 더 좀 확충하면은 GTX 건설되기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나가면은 외부 교통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군요. 그럼 쌓아놓으신 인적 자원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경험도 네. 많으시니까 10분 그걸 그렇죠. 활용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여당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이야기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예타 통과하고 뭐 이제 곧 삽뜬다 그러면은 한 5년 걸리고 네. 삽뜨는데 그래서 완공한다 그러면 한 10년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네.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네네.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인적 네트워크, 여당으로서의 여러 가지 좀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네네. 해서 좀 빨리 해야죠. 네. 자, 그리고 발표한 공약 중에 하나가 인천 타워 건립이 있어요. 이게 150층 넘는 타워, 그 좌초된 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네. 민경우 후보도 그렇고 이정미 후보도 그렇고 모두 다 내놓은 거거든요. 뭐가 다른가요? 뭐 그 인천 타워 자체는 똑같고요. 네네. 내용면에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인천 타워가 왜 새 후보가 내서냐, 그래서 또 그냥 공약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송도가 제대로 송도 구제도시가 이제 발전하려면 랜드마크라든지 상징적인 큰 있어야 되는데,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유세를 나가 보면은 이제 809 이런 전체 이제 아파트 새로 지어지는 지역을 비롯해가지고 인천 타워 대로가 있습니다. 그 길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송도가 만들어질 때 인천 타워가 건설되는 걸로 해가 인천 타워 대로라는 길 이름까지. 근데 인천 타워는 없고요. 근데 인천 타워는 없죠. 네. 그러니까 인천 타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0층 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돈도 재원도 많이 건설할 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입점해야 되는 또 입주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같이 조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이 나오고 어떤 수익성이 나와 이제 건설이 되는 건데, 그동안은 그게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건설돼야 된다고 보고요. GTX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은 이제 건설하는데 그것도 몇 년 걸릴 거고, GTX도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하고 다 같이 연결되면서 인천타워가 건설되고, 인천타워를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상업시설만 들어갈 건지, 다른 것도 같이 들어갈 건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로 길게 말씀드리는 그런 면에서 다른 후보하고 건설비라든지 또 운영 관리비까지 70층 이하와 70층 넘는 뭐 그런 등등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별성 있게 앞으로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겁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계획을 그런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마지막 질문인데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네.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 뭐 다 믿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단일화, 그러니까 이정미 정의당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민경우 통합당 후보에게 좀 지는 걸로 나옵니다. 자, 어떻게 단일화 문제 고려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단일화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네, 최근 한 달간 보면은 오늘 아침 발표된 그 MBC 여론조사도 그렇고 OBS도 그렇고 이제 저 상승률이 상당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는 좀 일단 발표된 걸로 보면 내려가고 있고요. 저하고의 그 격차가 1등, 2등 격차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우리 당에서나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지금 같은 상승이 계속되고, 그래서 한마디로 단일화는 저도 고려를 안 하고요. 우리 당에서도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우리 지지자와 당원들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도 경선을 통과했고요. 그분들의 뜻을 저버릴 수도 없고 그분들 뜻을 받들고 또 단일화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일화 없이 이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후보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연수을에 출사표를 던진 정희령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이어서 똑같이 인천 연수을에 출사표를 던진 정의당 이정미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조금 겹쳐서 들으셨을 것도 같기는 한데요. 네, 먼저 그 정의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요, 방금 전에 단일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본인이 상승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 지역에서는 네. 막말 정치인이 이곳 연수구를 대표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네네. 사실 그 말씀을 결코 가볍게 듣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 단일화는 없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기 때문에 네네. 더 이상 논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민 후보가 다시 당선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표로서 저에게 단일 후보로 만들어 주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막말 정치인이라고 하신 거는 이제 통합당 후보를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통합당 후보들 막말 정치인에 대해서 굉장히 저어하는 지역 주민들 의견이 높은데, 뭐 민주당 측에서 더 이상 뭐 단일화된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표로 승부를 해서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당선이 돼 보이겠다라는 그런 포부로 들으면 되겠죠? 네네. 네. 자, 사실 이제 꽤 오랜 시간 인천 연수을에서 바닥을 좀 쭉 훑으셨어요. 너무 보수세 강한 거 아니냐, 거기 왜 가셨냐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지역 민심 어떤가요? 사실 이곳 연수구 을은 변화의 도시입니다. 국제도시 송도가 있는 곳이고 네네. 또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과 해결 과제들이 있는 곳입니다. 네. 제가 지난 3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일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어떤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당 지지율만 믿고 여기에 출사표를 던져서 선택받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송도국제도시와 연수구는 거의 대한민국의 관문이고 얼굴처럼 되어 있는 곳인데, 제가 3년 내내 주민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그런 도시에 그 도시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좀 너무 부끄럽다. 좀 바꿔달라. 이런 의견들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정미 후보님께서 그러면 연수을에 가장 적합한 후보다, 가장 대표할 수 있는 후보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또 연수구 전체의 발전이 애초에 진행되기로 했던 것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천시 정부가 거대 양당이 돌아가면서 집권을 해가면서 원래의 어떤 발전 속도나 계획이 어그러지거나 주춤되거나 늦어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책임을 상대당에게 떠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곳 연수을에서만큼은 당의 어떤 논리와 정치적 공방에 휘둘리지 않고 송도국제도시와 연수구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그걸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대표하는 것이 이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인천타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10년 넘게 이런 것들이 지체됐던 것은 예를 들어서 인천시 정부가 서로 돌아가면서 송도의 어떤 개발 이익을 자산이관이라는 형태로 갖고 가서 인천시 전체 부채를 다 갚아버리고 원래 이 국제도시를 키우려고 했던 계획들을 다 이렇게 늦추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발생을 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당 저당 거대 양당이 서로 이렇게 폭탄 돌리기 하는 식으로 국제도시 발전을 이렇게 저해하는 부분들을 제가 철저하게 견인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핵심적인 출사표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대 정당들이 지금까지 정치 논리로 이제 인천 연수을을 지금 다뤄왔기 때문에 뭐 제대로 되어야 있는 일들이 안 됐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정미 후보가 좀 고쳐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걸로. 네. 우리 이정미 후보님 다니시면서 어떤 점을 이 연수을 주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다라고 느끼셨나요? 사실 여기가 이제 국제도시로 되면서 많은 기업도 유치돼야 되고 발전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기업 유치를 제대로 하려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연수구 굉장히 뭐 엄청 많이 변했다던데, 하지만 잘 사람들이 오시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맞아요. 여건이
예, 안 좋은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도 적자를 본다고 폐선을 시켰던 것을 연수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2개 노선을 다시 회복했고 이 부분을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모든 분들이 GTX-B 노선 예타가 통과되었을 때 다 자기 당의 성과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서울에서 지금 남부광역 급행열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행 그 예타 통과된 GTX-B와 부천에서 연결시키면 서울에서 여의도, 서울에서 강남 이렇게 2개 노선을 한꺼번에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이들의 교육 환경, 안전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밀된 학급들을 조금 늘리기 위한 노력들도 제가 추진하고 있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아이들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교통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안도 제가 추진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또래 중학생을 특수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딸 가진 부모님들이 정말 이런 범죄에 더 이상 이렇게 떨지 않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적인 미비점들을 제가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중학생들은 다 의무교육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분리 조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피해자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들의 분리 조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노력들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교통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이 송도 이쪽은 저도 방금 전에 이제 정일영 후보하고도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송도가 굉장히 쾌적하고 좋아서 그 막 운하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가려고 해도 너무 가기가 힘들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다들 이 교통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냥 차 몰고 안 가도 좀 갈 수 있도록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교육 문제 어느 후보님들이나 이 교육 문제는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이 교육 문제가 좀 완성이 되고 만족스러워야지 많은 또 세대들이 이사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쪽으로. 근데 지금 현역 의원이시고 민경욱 의원은 그리고 지금 이제 후보 정일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베테랑 관료란 말이에요. 이정미 후보님이 내세울 수 있는 나만의 강점 어떤 게 있을까요? 30년 관료 생활이 정치의 베테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와 정책은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의 어떤 그 지시와는 달리 지역의 주민의 요구라고 한다면 소신 있게 그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민경호 후보 경우에는 일단은 뭐 주민들이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주민들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시피 이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오히려 뭐 당 잠바만 입고 나타나면은 20-30% 그냥 가져가는 그런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2배, 3배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했고 그래서 주민들께서 저렇게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정치인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 코로나 이후에 21대 국회가 정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어떤 싸움박질하는 국회라든가 막말 정치를 하는 국회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협력하고 오로지 국민들을 살리는 이런 정치를 위해서 21대 국회가 나아가야 하는데 그 점에서 송도 주민들, 연수구 주민들이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그런 대승적인 관점에서 양당 대결 구도를 협력의 정치로 견인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정치인을 배출하는 어떤 자부심까지 우리 국회도시 송도 그리고 연수구 주민들에게 안겨드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정미를 뽑은 곳이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 근데 정일영 후보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또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면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힘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럼 여러 가지 뭐 지역 사업 같은 것도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모든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일을 잘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송도 국제도시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의 어떤 논리 때문에 개발과 발전의 속도가 지체되거나 축소되는 이런 경험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정의령 후보가 굉장히 당에게 소신 있게 자신의 결단을 관철시키고 끌어낼 수 있다. 저는 좀 그런 힘은 미약하지 않은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글쎄 이번에 선거법 개정이 됐잖아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실 정의당이라든지 조금 군소정당에게 도움이 되게 하려는 취지가 있었는데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요즘 상황? 사실 국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기 위한 다당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선거제도가 개편되었는데 네. 이게 결국은 비례 위성 정당이 2개, 3개 막 생겨나고 사실 집권 여당 3개에 제1야당 2개라고 하는 정말 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왜 미래통합당이 저렇게 반칙해서 위성정당 만들었는데 그거 막기 위해서 정의당이 위성정당 만드는데 같이 안 하냐. 이런 사실 시달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소수정당을 배려하겠다라고 했던 것도 미래당이나 녹색당 다 배제시켜 버렸고 이것이 실제 선거가 시작되니까 여당의 선거 전략의 일환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주민들께서 정의당마저 반칙에 동참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정치가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한테 어떻게 법을 지키고 상식을 지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국민들이 정의당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지금 이번 주부터 다시 이제 지지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선거 과정에서 정의당의 이런 고심들을 이해해 주시고 또 손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정미 후보님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미 정의당 인천 연수을 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 측에도 인터뷰를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조금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마이크를 열어드릴 테니 마음이 변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론조사계 훈남 3인방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유닝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이 보름도 남진 않았는데요.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볼 수 없는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D-6니까요. 4월 15일부터 역순으로 계산하면 4월 9일 조사. 4월 9일부터. 그때부터 보니까 지금 열심히 좀 봐놔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안 남았죠. 네,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서울하고 이쪽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 경기도를 좀 봤으면 해요. 경기도 굉장히 크잖아요. 사실 몇 석이죠? 60석이 걸려 있나요? 59석. 거의 60석 걸려 있는데 그런 얘기 많았어요. 경기도가 사실상 이 대세를 좌우한다. 여기가 약간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경기도가 진정한 경기다. 네? 경기도 사세요? 게임. 아니, 경기도 그냥 경기다. 경기. 경기 이러신 건 아니죠? 경기 걸릴 뻔했어요 지금. 네. 어쨌든 해서 경기도를 오늘 좀 보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또 대표적인 곳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딜까요? 지금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안양 동안을인데요. 안양 동안을. 네, 심재철 전 원내대표하고 그리고 이재정 의원입니다. 지금 현 원내대표죠. 추혜선 의원도 있고요. 네네. 지금 이 지역은 이재정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는 수준으로 앞서가는 조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지역 20대 총선 결과도 보면은 1%포인트 격차로 당시에 민주당 이정국 후보를 심재철 의원이 간신히 이겼거든요. 신승이었군요. 근데 그때는 정의당의 정진우 후보가 19%나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진보 표심이 좀 갈렸다. 아무래도 이재정 의원 쪽으로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심재철 의원이 지금 많이 좀 열세인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감춰진 표심을 한 10%까지 보기 때문에 10%까지 안쪽으로 쫓아간다면 역전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지역은 이재정 후보가 좀 앞서 있고요. 또 수원시 을 지역도 관심의 대상인데
백혜련 후보하고 정미경 정미경 네. 후보가 네. 맞붙은. 저희 어제 인터뷰했어요, 정미경 후보. 그렇군요. 네. 이 지역도 백혜련 후보가 조금 앞서가는 네.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혜련 후보가 지금 현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이 이제 도전을 하는 건데 이 지역도 20대 총선에서 한 10%포인트 백혜련 후보가 이제 당시에 김상민 후보를 네네. 앞섰었는데 제3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국민의당 후보가 13.9%를 가져갔는데 이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호남 표심의 상당 부분이 백혜련 후보 쪽으로 옮겨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지역도 현재로서는 백혜련 후보가 좀 앞서가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두 네, 명이 맞습니다. 이제 앞서가는 이 지역도 곳이었고. 이제 리턴 매치죠. 그렇죠. 검사 예. 검사 내전이에요 여기는. 여기 그리고 여성검사. 대학교도 예, 아마 예. 선후배 사이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대학교. 상당히 뭐 공통점이 많은 두 네네. 후보인데 지난번 이제 선거 때 맞붙었을 때는 정미경 후보가 이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선거에서는 또 백혜련 후보가 앞서가는 그런 판세이긴 한데 모릅니다. 이제 뭐 선거는 끝까지 또 가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수원이 상당히 야세가 최근 들어서 더 강해졌어요. 왜요? 민주당세 야세라기보다는 민주당 네네. 강세적인데 젊은 세대 인구들이 상당히 많죠. 영통이나 이런 맞아요.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이제 뭐 삼성 이런 회사들 대기업과 관련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진입을 하면서 또는 수도권에 직장을 두고 있더라도 거주지는 수원인 경우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네네. 이들이 이제 민주당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경제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경제 이슈와 지금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 지지율의 차이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인기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번 코로나19 대처에서 좀 단호하고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뭐 정책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지금 뭐 대선 후보군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지금 두 자리 숫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한 어떤 파급 효과 같은 건 없을까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한 평가할 때 그 정당에 소속된 이제 인물, 주요한 네네. 핵심 인물들의 선호가 정당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이제 재난 기본 소득과 관련해서 마지막 선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어쨌든 이것을 전 뭐 대부분의 네네. 기초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실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네네. 과거의 무상급식처럼 그것을 뭐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록 선수로 뛰는 후보로 뛰는 인물은 아니지만 그 경기도의 이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한 정책이 아마 각 지역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데도 다소간 이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후광 효과죠. 우리가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이 적어도 55% 이상이면 대통령 마케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현수막을 내걸더라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오히려 더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이런데 경기도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단순히 그냥 단체장이 아니라 차기 대권까지 또 노리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또 최근 들어서 코로나 국면에서 정치적인 중량감이 커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예 전면은 아니더라도 이재명 지사의 후광 효과까지도 함께 마케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효과 이것까지도 덤으로 얻어갈 수 있는데 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워낙 지금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다 보니까 또 이재명 지사의 리더십에 대해서 또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또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뭐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그렇죠. 조금 의견이 갈리긴 하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네. 의견이 평가가 엇갈리는 것처럼 보수층은 한편으로는 반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 이재명에서 또 결집하는 그런 또 구심점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 이 숨겨진 표심이 이제 10% 정도 네네. 미래통합당에서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한 5% 정도로 좀 줄여서 보는데요. 네. 그거 하나는 이제 2016년도에는 안심번호 조사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포함됐다는 거. 두 번째는 2018년 지자체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기 때문에 지자체 후광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광역단체장도 마찬가지지만 기초단체장도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지금 네네. 가져갔기 때문에 이 조직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국회의원들보다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뭐 이 지역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한 혜택을 받는 유권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조직 효과 때문에라도 한 5% 정도까지만 순견 표심이 있다고 보는 그 측면이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짚고 설명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안심번호. 왜냐하면 2016년도에 사실 좀 많이 틀렸잖아요. 네. 여론조사 결과하고 그렇죠. 실제 선거 결과에서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많이 틀린 거냐. 많은 이제 질타가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유선 전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피했죠. 예, 근데 지금은 무선 전화만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아예 유선 전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대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선 전화 말고 무선 전화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있죠. 전국 단위의 조사니까요. 그렇지만 총선 같은 경우는 지역구 단위의 조사이기 때문에 무선 전화로 그냥 우리가 랜덤으로 무작위로 추출한 번호를 갖고 전화를 했을 때 아니 그 사람이 서울 종로구에 사는 유권자의 가능성을 우리가 정말 0.0001% 뭐 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선만 사용을 했던 건데 이제는 유선 말고 또 무선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왜냐하면 네. 안심번호 때문이다라는 거죠. 김 네, 박사님도 그 이제 얘기입니다. 조사 회사를 하나 운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들어올래요? 아, 후배. 규정이 바뀌어서 통신사로부터 네.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번호는 이제 안심번호 형태로 바꿔서 제공받아서 그 조사를 할 수 번호 있는. 자체는 아니고 예. 안심번호 형태로 예, 바꿔서. 그래서 안심번호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제 시행됐기 때문에 지난번 어쨌든 집전화 위주로 시행됐던 지난 총선에서의 조사에 비해서는 좀 더 정확하다. 조사에서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되는 이른바 고르게 표집되는 유권자들이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여론조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도 그렇죠. 포함된 전체 국민의 여론이라고 한다면 선거 결과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여론이니까 네. 거기서의 차이는 뭐 여전히 있을 가능성은 존재하죠. 2016년도에는 우리가 통신회사에서 그 번호를 못 줬어요.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네. 있었기 때문에 대신에 정당과 관련된 단체,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는 받았을 수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게 바뀌어서 통신사는 그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뭐 성별이라든지 또 나이라든지 또 돈까지 알 어디 수 사는지를 있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선 전화를 우리가 여론조사에 활용할 네. 수가 있다. 그래서 2018년 지방선거하고 2016년 총선을 사후 검증을 해보니까 2018년도에는 안심번호를 쓸 수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략 한 5% 정도의 숨겨진 표심. 근데 2016년에는 한 10%포인트 이상 숨겨진 표심이 있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사후 검증을 해보니까 10%까지는 뭐 이른바 당선 확률이라고 하는데 당선 확률을 10%까지는 50% 이상 잡을 수가 없는 선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거죠. 지금은 안심번호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5% 이상 그렇게 어긋나는 지역구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추론을 해봅니다. 이거 법이 왜 바뀌었나요, 근데? 여론조사 회사에서 이거 로비한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뭐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그런 이제 여론조사의 예. 정확성은 오랜 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응답자에게 접촉할 수 있느냐. 근데 유선 전화로는 뭐 한계가 백날 있죠, 우리가 이제는. 잘해보려고 네. 해도 이 어쩔 도리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 무선 전화가 또 확보돼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오히려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은 이 무선 안심번호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상번호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데 좀 빨리 제공이 안 돼요. 한 아. 열흘 정도나 기다려야 되는데 좀 더 전산 체계를 좀 더 다듬어서 한 이틀 뭐 하루만 해도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무선을 이용하지 않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 특히 뭐 신혼부부나 혼자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잡히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아예 그냥 유선전화 안 놓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놓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그렇습니까? 일단 그 전 왜냐면 이제 뭐 이렇게 내고 뭐 적어내고 할 게 네. 필요하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맞습니다. 잘 안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표본에서 아예 딱 채집을 네. 할 때 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고요. 자, 지금 뭐 총선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TK 쪽은 어떤지 궁금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지금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곳은 수성갑 네네. 지역인데요.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있기 후보. 때문인데 지금 그 옆에 지역구에서 옮겨온 주호영 네네. 의원과의 대결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대체로 주호영 의원이 오차 범위 안팎을 넘나는 드는 정도로 앞서가는 네네. 조사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또 동아일보 최근 조사에서는 김부겸 후보와 접전을 보이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부겸 후보가 최근에 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입장도 밝히면서 맞아요. 네. 뭔가 이제 또 한 번의 모멘텀을 만들고자 하고 있는데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여기가 보수 지역에서의 진보 후보기 때문에 숨겨진 표심이 오히려 김부겸 후보한테 있지 않겠느냐. 과거에도 그랬었고 해서 오히려 더 차이가 날 수 네, 있다. 그래서 주호영 후보가 여기서는 반대로 한 10%포인트 많이 앞서 있어야 좀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 인물론이죠. 네네. 차기 대권 인물론도 네. 있는데 또 이게 또 정권 심판론이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를 해보면 더 이제 높아졌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지역의 현실이고 또 대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큰 타격을 피해 입었죠. 타격을 네. 입은 곳이거든요. 그런 만큼 코로나19가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또 대통령 지지율이 또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또 이제 진영 간 프레임이 작동합니다. 네. 이 지역에서 이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꽤 높다라고 하는 것. 또 주호영 의원도 이미 이웃 동네에서 사선 의원을 했고 이 동네가 서울 같으면 이제 강남, 네. 부산으로 치면 해운대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른바 수성 좌파의 지지를 좀 기대해 볼 만한 것이 김부겸 후보인데 그렇다면 젊은 세대들이 얼마만큼 투표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는 이번에 경제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이른바 부촌인 이 지역에 동네 이름도 황금동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름이 근데 황금동. 범어동도 있고 근데 우와. 상권이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았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김부겸 후보로서는 답을 하기가 용치 않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도 있는데 핵심은 제3후보예요. 여기 이제 이진훈 후보라고 수성구청장을 역임했던 인물이 무소속 후보로 등록을 했었는데 사퇴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호영 후보에게는 상당히 부담인 반면에 네네. 김부겸 후보에게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이었는데 이제 이게 제3후보가 사퇴하면서 이게 이제 선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렇군요. 근데 그 홍준표 후보도 있잖아요. 네. 옆에 수성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무소속으로 나와서 약간 이제 표를 좀 갈라먹는 뭐 이런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조금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은 이제 유력한 인물들 무소속 후보들이 있죠. 인천에 네. 민경호 후보도 있고 또 말씀하신 이제 홍준표 후보 대구에도 있고 김태호 후보도 네네, 있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인물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은 보수 유권자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당선되면 당으로 복귀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실제 우리 지역에 전국적으로 유력한 인물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할 유권자들은 그렇죠. 많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저는 뭐 그런 인물들은 성과를 낼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 무소속이 이기기 홍준표 쉽지 후보도 않은데 사실. 예, 조금 홍준표 후보도 이제 네. 경쟁자 있는데요. 이인선 후보랑 경쟁하고 있는데 네네. 뭐 지금 뭐 앞서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쟁 구도를 이미 빠르게 형성을 한 상황이거든요. 옮겨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쨌든 경쟁을 가질 인물들은 당선 가능성이 제법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수성갑에서 사퇴를 했던 무소속 후보는 이진훈 후보였고 네네. 윤희 센터장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민경우 후보는 미래통합당 후보고요. 네. 무소속 후보는 윤상현 후보. 윤상현 후보.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윤상현 네. 후보를 얘기한 맞아요. 겁니다. 네. 네. 그 홍준표 후보랑 지금 맞붙어 있는 미래통합당의 이인선 후보는 지난번에도 이제 출마했고 이번에도 출마하는 건데 이제 재수하는 거죠. 근데 무소속 이 아주 강한 후보가 지금 와서 고전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조사는 앞서고 있고 어떤 조사는 뒤처지고 있고 해서 참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 지역은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 지역은 대구 영북 지역은 무소속 강한 후보가 있으면 오히려 미래통합당 그리고 과거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율이 좀 감춰져 있는 네네.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인선 후보의 표가 좀 감춰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홍준표 후보가 많이 앞서는 조사 결과는 아직 없기 때문에 비등비등하더라고요. 네 여기는 이 친박 성향의 후보들은 유권자들은 홍준표 후보를 좀 견제하는 성향 네네. 심리가 좀 있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지금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가 종로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황교안 후보가 지금 제1 보수 유력 후보인데 홍준표 후보마저 잃게 되면 또 이 보수정이 어렵게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대권자를 키워주자 이런 또 심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 유권자들이 굉장히 지금 마음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는 약간 동정론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이택수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선거판의 전반적인 성격은 진영 간 프레임 전쟁이에요.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 이 선거의 전체를 지배하는 상당 부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무소속 후보나 또 웬만한 정의당 후보는 약발이 먹히지가 않는 선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대선 후보급은 달라요. 대선 후보급은 자, 다르다. 홍준표 후보 대선 후보에 나섰죠. 심상정 정의당 후보 대선 후보급이죠. 그다음에 윤상현 후보도 당 지도부로서 상당히 본인의 지역 장악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부를 빼고는 사실은 이게 두 거대 정당의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데 또 예외적으로 대선 후보급 정도면 또 특별한 지역 장악력이 있으면 그건 예외다. 근데 그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다. 심상정 후보도 지금 뭐 얘기가 많더라고요. 뭐 힘들다 어쩌다 뭐 얘기가 많은데 자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짧게 PK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측에서는 PK가 신경이 많이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PK 측 보수층이 조금 결집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예, 먼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정권 심판 정서가 이 PK 지역에서도 높게 이제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이제 18개 지역에서 5개 지역을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획득을 한 상황인데요. 지금 나오는 조사들을 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우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들이 2-3곳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접전 양상으로 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특히 이제 주목되고 있는 것은 부산 진구갑의 김영춘 후보와 부산시장을 역임했던 서병수 후보의 이제 대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되는데 이 지역도 접전 양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에 코로나 대응에 대한 이제 정부의 높은 평가가 과연 이제 여당 후보들의 지지로 이어질지 아니면 TK에서 이제 확산되었던 그래서 PK 지역에도 지금 퍼지고 있는 정권에 대한 심판 정서가 어쨌든 보수 후보로 지지가 모아질지에 따라서 어쨌든 선거 결과는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PK 지역 워낙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수도권에서 여당이 이기더라도 8석 지난번 5석보다 적게 획득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상처가 있는 승리일 수밖에 없다는 점. 5석보다 더 얻긴 좀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최근에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던데. 근데 뭐 선거는 우리가 이제 단언할 수 없는 거라. 그렇죠.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죠. 항상.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이 지역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미래통합당이 잘 결집이 되는지 이 지역 봐야 되는데 부산 사람들은 찡구래요. 여기에서는 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층을 다 빨아들이는 무소속 후보에서 정건 후보라고 이 정건 후보가 그래서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무소속의 정근 후보라고 있는데요. 이제 보수 정당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로 했다 공천을 받지 못했는데 무소속 후보로 나온 상황인데요. 그 후보가 이제 완주를 할지 또 단일화가 이루어질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어떤 추세는 서병수 후보가 앞서고 있다가 최근 발표되는 거 보면 김영춘 후보가 이제 따라붙는 그래서 일부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앞서는 조사 결과도 발표되고 있거든요. 역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또 많은 피해를 입은 또 유권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춘 후보가 최근 들어서는 좀 상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경기권 그리고 영남권 한번 총선 판세를 분석해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호남권하고 제주도, 제주도가 재밌어요, 사실은. 제주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전 재밌어요. 내 책임 아니니까 들려도. 제주도 그리고 서울 수도권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론조사계 훈남 3인방이십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언론과 달리 외국의 언론은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법 다루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고 뭉클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또 미소도 짓는데요. 어제 가수 겸 작곡가인 아담 슐레진저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에 영화에 삽입된 그의 음악을 꽤 좋아했었는데 가슴 한켠이 허전해지더군요. 확진자 추세가 줄어들면서 떠나간 이들, 그리고 아직도 싸우고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도 같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음악을 남기고 간 슐레진저가 작곡한 곡이죠. Way Back Into Love 보내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